제조업은 죽었다고요? MIT 최고의 공학 교수가 전 세계에 던진 질문 하나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달에 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사도 스페이스X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나사가 아무리 로켓을 쏘아 올려도 극저온을 견디는 배터리가 없이는 달 표면에서 24시간도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배터리를 양산할 능력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중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이 5년 걸려 만드는 것을 6개월에 완성했고 미국이 설계만 하던 우주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AI 패권, 전기차 산업, 국방 시스템, 심지어 나스닥 주가까지 모든 것이 한반도 남쪽 공장들의 가동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들이 멈추는 순간 72시간 내 미국 경제 전체가 마비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미국이 제조업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이 제조업은 주인을 바꿔 더 강력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새로운 주인은 미국이 가장 과소평가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MIT가 30년간 추적한 한국 제조업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항공우주공학과 제임스 카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미국이 달에 다시 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건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1995년부터 이 강단에서 미국 우주산업의 위대함을 가르쳐왔습니다. 나사의 로켓 엔지니어로 일했고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자문을 맡았죠. 제 이력서에는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황금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제조업의 종말입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200명의 학생들은 제가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분석할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펜타곤 보고서에는 정반대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 미국의 달 재착륙 프로젝트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6년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0억 달러가 투입된 국가 최우선 프로젝트였죠. 로켓은 준비됐고 우주선도 설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배터리였습니다. 달 표면은 낮에는 섭씨 127도,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14일간의 극야 동안 우주선과 탐사 장비는 극저온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영하 50도만 넘어가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나사는 2021년부터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명확했어요. 영하 170도에서 14일간 작동 가능한 고용량 배터리, 그것도 우주선 무게를 고려해 초경량으로 만들어야 했죠. 배터리 하나가 우주 패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극저온 배터리의 기술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은 영하 40도만 넘어가도 얼어버리죠. 화학 반응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온도 변화였습니다. 달 표면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무려 300도에 달했어요. 배터리 셀은 이 극한의 열 충격을 견디면서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주선 무게 제한 때문에 1kg당 에너지 밀도가 지구용 배터리보다 3배 이상 높아야 했죠. 미국 기업들이 먼저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억 달러를 투입해 특수 전해질 개발에 나섰지만 2년간 시제품조차 만들지 못했어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합작팀은 극저온 테스트 단계에서 배터리 용량이 설계치의 3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3년간 연구했지만 영하 100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나마도 5일 이상 작동 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됐죠. 프랑스의 사프트는 고체 전해질 방식을 시도했으나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40년간 축적한 배터리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극저온 환경에서 배터리 분리막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도요타와 소니의 합작 연구팀도 열 관리 시스템 설계에서 막혔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나사의 진공 챔버 테스트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2024년 초 미국 항공우주국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강국들이 모두 실패했으니까요. 아르테미스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나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6개월 후 결과를 보고 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하 180도에서 21일간 작동하는 배터리였죠. 나사가 요구한 기준을 모든 면에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무게는 미국 시제품보다 30% 가볍고 에너지 밀도는 40%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양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시제품 단계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 대량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놓았어요. 나사가 주문하면 즉시 납품 가능한 체제였던 겁니다. 2024년 11월 미국 항공우주국은 공식적으로 한국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모든 달 탐사 장비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기로 결정됐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달에 가려면 이제 한국의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로켓과 우주선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달 표면을 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조업이 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조업은 살아있었고 단지 미국이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LG에너지 솔루션이 6개월 만에 극저온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이 살아난 거니까요.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나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달 착륙선 설계를 검토하던 중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주방사선 차폐 문제였어요. 달에는 지구처럼 자기장이 없습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대로 착륙선을 때리죠. 일반 반도체는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나사가 필요로 한 건 방사선 차폐 반도체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특수칩이 필요했죠. 미국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 문의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양산 경험이 없으니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거였어요. 결국 나사는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군사 위성용 방사선 차폐칩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도 끝난 상태였어요. 나사가 요청하자 3개월 만에 달 착륙선용 특수 반도체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주복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 표면을 걸으려면 영하 17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특수 섬유가 필요했어요. 기존 우주복 소재는 극저온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미국 듀폰이 30년 전 개발한 기술은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섬유 기업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나노 단위로 처리된 탄소 섬유 복합 소재였죠. 극저온에서도 신축성을 유지하면서 방사선까지 차단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미 남극 과학기지용 특수 방한복에 적용돼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위성 통신 장비는 어땠을까요? 달 탐사에는 지구와의 실시간 통신이 필수입니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려면 초정밀 안테나와 증폭기가 필요했죠.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장비는 성능은 좋았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위성 통신 장비는 달랐습니다. 무게는 절반인데 출력은 2배였어요.
5G 통신망 구축하며 쌓은 초소형 고출력 기술이 우주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나사는 한국산 통신 장비 없이는 달 기지와 지구 간 안정적인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켓 발사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1g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은 나노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미국 로켓 제조사들은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밀 기계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제작하며 축적한 극한 정밀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나노 단위 가공이 가능한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나라는 독일과 한국뿐이었는데 독일은 납기가 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이었죠. 2025년 초 미국 항공우주국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 목록이었죠. 배터리, 반도체, 우주복 소재, 통신장비, 로켓 정밀 부품, 센서, 태양전 지판까지 전체 47개 핵심 부품 중 32개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나사 국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달 탐사 프로그램 전체가 한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 거였어요. 배터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한국으로 이동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속도였습니다. 유럽이 3년 걸리는 부품을 한국은 6개월에 납품했어요. 일본이 시제품 만드는 동안 한국은 양산 라인을 가동했죠. 미국이 설계도만 그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 제품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만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MIT와 펜타곤은 극비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MIT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서플라이 체인 크리티컬, 즉 공급망 위기 시뮬레이션이었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의 모든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포함해 30명의 경제학자, 공학자, 국방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미국 산업 전반을 분석했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 철강까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전제는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미국행 화물선을 모두 멈춥니다. 전쟁도 아니고 제재도 아닙니다. 그냥 공급 중단이에요. 그럼 미국 경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설마 큰 문제가 되겠냐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2시간 단 3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급이 끊긴 지 72시간 만에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연쇄 마비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타격은 인공지능 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랑인 인공지능 기술, 챗GPT나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모두 거대한 컴퓨터 서버로 돌아갑니다. 그 서버의 핵심은 고대형 메모리라는 특수 반도체였죠.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고대형 메모리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칩은 있는데 메모리가 없으니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는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과 똑같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두 번째 타격은 전기차 산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로 미래를 걸었죠.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모두 전기차 생산에 수조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는 어디서 만들까요? 한국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반도체 연구소.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10대 중 7대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중국산은 안보 문제로 퇴출됐고 일본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죠. 유럽은 아직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멈춥니다. 조립 라인의 완성 직전 차들이 그대로 서는 거예요. 배터리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니까요.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일주일 내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국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죠. 하지만 그 힘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십시오. 적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핵심인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특수 코팅제의 핵심 소재를 한국이 만듭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수백 개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한국산이죠. 한국의 공급이 끊기면 F-35는 하늘에서 레이더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지스함은 눈먼 거인이 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투력이 일주일 내 30% 감소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였죠. 미국 국민의 6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인 은퇴 자금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 주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가 곧 미국인들의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모두 한국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은 명확했습니다. 주가 폭락이었죠. 한국 공급 중단 발표 후 24시간 내 나스닥 지수가 20% 급락하고 일주일 내 50%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72시간 만에 인공지능 산업 마비, 전기차 공장 가동 중단, 국방력 약화, 주식시장 붕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미국 경제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본은 이미 뒤처졌고 유럽은 너무 느렸습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이 걸렸어요. 펜타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며 답했죠. 한국을 절대 잃어선 안 됩니다. 한국을 절대 잃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회의실에서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크기로 보면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22년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화물선이었죠. 거대한 전차들이 하역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한국산 K2 전차였어요. 이 사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타이밍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자국의 모든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폴란드 국경은 텅 비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면 막을 수단이 없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폴란드는 급하게 전차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먼저 독일에 갔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답은 차갑했어요. 주문하시면 5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생산 대기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문부터 인도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아예 수출용 생산 라인이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절망했습니다. 5년을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팔겠다는 제안이었죠. 폴란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독일이나 미국만큼 좋을까?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계약 후 4개월 내 첫 인도, 6개월 내 대량 납품이었습니다. 독일이 5년 걸릴 때 한국은 6개월이었어요. 폴란드는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2022년 8월 계약이 체결됐고
12월에 첫 번째 K2 전차들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보다 빨랐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속도였죠. 유럽이 5년 걸리는 걸 한국은 6개월에 해냅니다. 미국이 4년 걸리는 걸 한국은 반년에 완성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무기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포탄이 절실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수만 발의 포탄을 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이 창고를 뒤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유럽연합 27개국이 비축 포탄을 긁어모았죠. 1년 동안 모은 포탄이 30만 발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1년 걸려 30만 발을 모은 겁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50만 발을 보냈습니다. 유럽 27개국보다 많은 양이었죠.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걸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유럽이 1년 걸려 30만 발 모을 때 한국은 반년 만에 50만 발을 생산해서 보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충격받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요.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 이 별명이 누구 거였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별명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나치와 싸울 때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서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미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별명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유진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를까요? 공장이 많아서? 기술이 좋아서?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든 과정이 한 나라 안에서 돌아갑니다. 독일은 부품을 10개국에서 가져와야 하고 미국은 조립만 하고 핵심 부품은 수입하죠. 하지만 한국은 철강부터 전자부품까지 전부 자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부품 하나 바꾸려면 10개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해외 공장 일정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당장 내일 생산 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자국 안에 있으니까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니, 약속보다 빨리 줍니다. 이게 21세기 동맹의 진짜 가치라고요.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5년 후에 전차를 준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러시아가 국경을 넘보고 있는데 말이죠.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찾는 겁니다. 속도의 비밀을 찾다 보니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가장 빨랐고 일본이 가장 정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죠.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 나라의 역사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는 1990년대에 각자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3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먼저 미국의 선택입니다. 1990년대 미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에서 이겼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돈을 쏟아냈어요. 미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공장에서 땀 흘려야 하나? 미국은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제조업은 중국과 멕시코로 보냈어요. 더럽고 힘든 일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하라고 생각했죠. 대신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30년이 지난 2025년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만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장이 없으면 제품이 안 나옵니다. 미국은 머리만 비대해지고 손발은 완전히 마비된 거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은 일본의 선택입니다. 1990년대 일본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를 장악했고 소니 전자제품은 최고였죠. 일본 제조업은 완벽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바꿔야 하나? 일본은 안주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장인 정신이 중요하다며 수작업을 고집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도 아날로그를 버리지 않았죠. 팩스와 도장 문화가 202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2025년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을 고집했어요. 반도체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죠. 일본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시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벽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재지 못하는 시계요. 마지막은 한국의 선택입니다. 1990년대 한국은 위기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죠.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아 나라를 살렸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한국은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제조업은 끝났다고 할 때 한국은 정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제조업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모든 제조업에 목숨을 걸었죠.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보통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갑니다. 돈도 더 쉽게 벌고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공장을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죠. 북쪽에는 적대국이 있고 바다 건너엔 경쟁국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남의 손을 빌리는 순간 우리 운명도 남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2025년 한국은 필수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4대 핵심 제조업을 모두 자국민 손으로 직접 돌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부는 외국에 맡깁니다. 일본도 완전 자급자족은 못해요. 중국은 핵심 기술을 아직 못 따라잡았죠. 오직 한국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세 나라의 선택이 만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미국은 의존하게 됐고 안주를 선택한 일본은 뒤처졌으며 돌파를 선택한 한국은 필수가 됐습니다. 1953년 미군 부대 담장 넘어 음식을 구걸하던 아이들의 후손들이 2025년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한국의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4대 핵심 제조업을 동시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4가지는 21세기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나라에서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국뿐이었어요. 조선을 보십시오. 한국은 세계 선박의 절반을 만듭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90%를 한국이 만들어요. 유럽이 한국 조선소 없이는 가스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어떤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미국 데이터 센터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60%를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차를 못 만듭니다. 자동차는 또 어떤가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계 5위권 자동차 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까지 모두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이 4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조선소에서 쓰는 철강이 자동차 공장으로 가고 반도체 기술이 배터리 공장에 적용되고 배터리가 다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독일은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반도체는 약합니다. 일본은 소재는 강하지만 조선은 무너졌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핵심 기술이 없죠.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만드는 건 다른 나라에 맡깁니다. 오직 한국만이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 땅 안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울산의 자동차 공장, 거제의 조선소, 평택의 반도체 공장, 오창의 배터리 공장. 차로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속도입니다. 독일이 부품 하나 가져오려고 세계국을 거쳐야 할 때 한국은 옆 도시에서 바로 가져옵니다. 미국이 해외 공장 일정 맞추느라 6개월 기다릴 때 한국은 내일 당장 생산 라인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죠. 한국은 공장 기술자를 존중합니다. 대기업 사장도 공장 현장을 직접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와 경영진이 함께 밤을 새웁니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월스트리트 금융인이 최고 대접받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낮게 봐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공장을 기피하죠. 일본은 장인을 존중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한국은 균형을 찾았습니다. 빠르면서도 정밀하고 대량 생산하면서도 품질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제조업의 DNA였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절실함이 DNA에 새겨진 결과였죠. 2024년 말 백악관은 극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동맹국 재평가였죠. 미국은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백악관은 가상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완전히 굴복하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미국 말을 다 듣고 값싼 제품을 쏟아낸다면, 14억 인구가 미국 제품에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된다면,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좋긴 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베트남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니었죠. 규모만 커질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항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푸틴이 모든 야욕을 포기하고 미국에 굴복한다면,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를 헐값에 준다면, 시베리아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미국 손에 들어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죠. 러시아 에너지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좋긴 하지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중단한다면 단순히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멈춘다면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72시간 내 미국 경제마비였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중단, 전기차 공장 가동 중지, 국방 시스템 약화, 나스닥 폭락. 중국과 러시아를 합쳐도 한국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초강대국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자원일 뿐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이 못하는 걸 해줍니다.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메워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보십시오.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고입니다.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미국 회사죠. 하지만 그걸 돌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95% 만들어요. 미국은 설계는 하지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로켓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극 좋은 배터리, 방사선 차폐 반도체, 초정밀 통신 장비는 한국 없이 못 만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한국과 독점 계약을 맺은 이유였죠. 국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 최강입니다. 일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최첨단 무기죠. 하지만 적 레이더를 피하게 만드는 특수 코팅제의 핵심 소재는 한국이 독점 공급해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F-35는 그냥 비싼 일반 전투기가 됩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똑같습니다. 동시에 수백 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거기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가 한국산이에요. 한국 없이는 이지스함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태평양 함대의 눈과 귀가 막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년 미국은 100년 넘게 지켜온 금기를 깼어요. 미 해군 함정은 절대 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함을 외국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조선 협력을 선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조선소는 텅 비었습니다. 고장난 군함을 수리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해요. 중국이 군함 5척 만들 때 미국은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완벽하죠. 미국 해군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고 충격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디지털화 수준이 미국보다 20년 앞서 있다고요. 백악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례 없는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 우라늄 농축 허가,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 이건 사실상 한국을 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겁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범 동맹입니다. 위기의 순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라고요. 폴란드에 전차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낸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 돌릴 때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국을 절대 놓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동맹이 아니라 생존 파트너였던 거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술입니까? 자본입니까? 운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절실함이었죠.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굶주렸죠. 미군 부대 담장 너머로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죠.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국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석유도 철도 구리도 없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았죠. 게다가 북쪽엔 적대국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포기 대신 절실함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 국민의 DNA에 새겨졌죠.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을 가져다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 절실함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버려진 것도 씹어 삼켜 연료로 만드는 정신이 생긴 겁니다. 1960년대 한국은 중동 사막으로 일꾼을 보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땀을 흘렸죠. 독일 탄광으로 광부를 보냈고 베트남 전쟁터로 군인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나라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피땀으로 번 돈으로 한국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어요.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벌일 때도 한국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그때 한국 국민들은 금반지를 모아 나라에 냈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빼서 내놓았어요. 이게 절실함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끝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절실함이 2025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70년 전 담장 넘어 구걸하던 아이들의 후손들이 이제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실함과 편안함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편안함을 선택했고 한국은 절실함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미국은 의존하게 됐고 한국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미국이 한국의 절실함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미국의 창의성이 만난다면 막을 자가 없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다시 땀 흘리십시오. 공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제조업을 되찾으십시오. 편안한 사무실만 고집하지 마세요. 월스트리트만 쳐다보지 마세요. 한국처럼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2025년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절실함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 절실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주인 자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